Design FM. Design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희입니다. 경희님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라이프스타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 사실 겨울 코트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아하. 제가 수빈 씨 얘기를 들으면서 코트를 좋은 걸 사야겠다 생각을 하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미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딴 얘기 할 게 있었는데 코트 얘기하니까 또 코트 생각이 나네요. 저 코트를 한번 사면은 진짜 빵꾸 날 때까지 입는 것 같거든요. 네. 또 코트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지, 추워도 멋부리고 싶을 때거나 어중뛰게 추울 때밖에 못 입고 이제 살고 싶을 때는 패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트를 생각보다 자주 사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샀던 코트가 한 진짜 10년 전쯤 산 거였다가 작년에 코트를 드디어 샀는데 그거를 또 10년 입을 걸 생각하니까 그때 지난 라이프스타일 에피소드 말했던 것처럼 10년 나누기 가격 뭐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20만 원짜리 코트를 사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 계산법으로 지금 굉장히 비싼 걸 사서 80대 때까지 입을 것인지 그냥 적당한 가격대 사서 뭐 1, 20년 입을 것인지 옷이 20년 입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10년 입을 것인지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진짜. 그게 또 디자이너, 라이프스타일 때 얘기 많이 했지만 디자이너 보는 게 자기 벌이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디자이너 또 29cm 들어가야 되잖아요. 29cm에서 보면은 이건 별론데? 하다 이거 괜찮은데? 하면 620만 원. 이거 좀 아쉽다. 이거 좀 괜찮나 싶으면은 뭐 20만 원.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그럼 뭐 580만 원 막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쇼핑은 즐겁지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전략적 쇼핑이란 어렵다. 전략 어렵습니다. 저희는 또 디자이너 채용을 하는 중이어가지고 이 채용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게 앞으로 이 조그만 회사를 함께 꾸려나갈 멤버를 충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회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그 한 명 한 명에 달려있는 거여가지고 진짜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바둑 두듯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지원자 중에 어떤 분이 뭐 이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이면에 있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와 잘 맞을지 뭐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드네요. 맞아요. 또 사람을 한 명 만난다는 게 정확히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아주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는군요. 예. 이거 송출될 때쯤에는 다 결론이 났을 건데 좋은 결론이 났길 바란다 나야. 좋은 사람과 함께 합류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네. 오늘은 이제 디자이너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소민님은 미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희망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미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옛날부터 막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안 보인다. 이쪽의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 막 무슨 꽃길 막 무슨 희망 막 장밋빛 멋이기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자꾸 불확실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MBTI의 그거가 S랑 N이 있잖아요. 네, 저는 번째인가? S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저도 소민님이랑 비슷하게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불확실하다라는 게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뇌에 어딘가에 꾸겨놓고 일단 나중에 봐야지 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이불 밑에 꺼내보게 되지 않나.
맞아. 싶네요. 그리고 또 지금 실제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막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전쟁이 계속 나고 있고 금리에 물가에 뭐 채권 막 팡팡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래라고 말했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오히려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벌써 연차가 한 10년 됐습니다. 아, 맞아요. 저 연차를 그렇게 막 세고 있진 않았었는데, 소민님이 스스로를 10년 차라고 소개하실 때, 네. 저랑 이제 소민님이랑 동년배니까, 나도 10년 차가 됐구나. 벌써 이렇게 됐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로 취업하고 할 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5년만 해보고, 5년 했을 때도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아니면 빨리 딴 거 찾자 생각했는데, 10년 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자. 아이고, 10년이 돼버렸네. 아니 진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우리 회사에 있던 실장님이 이 회사에서 10년을 채우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봤었던 대부분의 일을 잘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보다 지금 제 연차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젠장 그 사람들은 되게 어른 같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감개무량? 알딸딸?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희님은 팀장이 됐고 저도 실장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방금 된 것도 아니고요. 네. 맨날 집에 가고 싶어하는 팀장이라는 걸 친구들은 알까? 저는 심지어 말해요. 집에 가고 싶다. 제가 소리내서 말했나요? 이러면서. 휴, 그래서 오늘은 시즌 마지막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저희의 어떤 커리어 얘기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과거부터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소민님은 지금이랑 주니어 때를 비교했을 때 뭐가 제일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주니어 때는 0.1인분? 0.5도 아니고 0.1. 네,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한 사람 몫을 하는 것 같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는 1.5인분을 하는 것 같고. 끄덕끄덕. 그리고 옛날에는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다 망친 것 같고 예를 들어 막 리플렛 납품했어요. 클라이언트도 마음에 들어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저 혼자만 여기에 많이 들어간 선 중에 딱 하나만 0.5포인트가 아니고 0.3포인트인 걸 발견했어요. 그럴 때 너무 자괴감 느끼고 내가 다 망친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남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알바냐? 약간 처음부터 네가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원고를 이따위로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막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울한 게 되게 많았는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화가 나는 쪽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다가도 몰라 밥이나 먹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꾸 맛있는 거 먹게 돼. 맛있는 걸 먹어야 기분이 풀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이랑 지금을 비교할 때 생각하면 이제 비로소 조금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겁이 약간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면 막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뭐라 하면 어떡하지? 이랬다면 지금은 일단 물어보고 하자. 일단 모르겠으면 물어보자. 라든지 이렇게 해도 지구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 약간 이런 이상한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망치지 뭐 이렇게. 뭐 약간 다시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된다. 다음에 잘하지 뭐. 약간 이런. 물어볼 수는 있잖아. 뭐 이런 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어떤 되게 조그마한 행동에 막 엄청 뒤가 흔들리지 않고 약간 넘어져도 다시 넘어졌군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힘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게 좀 경험에서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보니까 안 망했네? 이게 조금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봐도 클라이언트가 나를 나쁘게 평가 안 하네? 이런 거를 요청했더니 오히려 일이 괜찮게 풀리고 감정은 상하지 않았네? 이렇게 했지만서도 다음 일이 들어오네?
막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궁금증 같은 건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처음 경험하는 건데 뭐 이런 거는 되게 예상치 못한 걸로 되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그래서 진짜 10년을 일했지만 다 아는 거는커녕 여전히 모르겠어요. 여전히 새로운 거는 있다. 많다. 사실 이때쯤 되면 별로 고민 없이 살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아니다. 40 돼야 되나? 블록이래잖아요. 40대에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치? 저희는 곧 내일 모레 40인데 미래라는 거에 대한 시점을 또 새로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네. 소민님은 언제를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미래라고 하면 조금 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히 내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을 앞두고 변화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저희 팀 내 변화도 되게 많이 있고 저희는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인력 변경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람 뽑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그런 변화도 있고 그거에 더불어서 내년 이후로 잡혀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는 거의 한 7, 8개월, 긴 거는 10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모든 스타트가 내년이라는 점이 저를 아주 긴장하게 하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내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라는 건 언제세요? 저는 내일도 미래고요. 저는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 내일도 미래가 될 수 있고 일주일 뒤도 미래고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요. 10년 뒤에서도 내가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나? 그러면 어떤 회사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약간 대책이 없다 보니까 좀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 밥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맞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관리자직을 맡게 된 지 이제 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실무, 그러니까 디자인 작업, 어도비 프로그램을 켜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일이 되게 대폭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소민님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그냥 제 의지로는 내년이라도 그만두고 싶긴 해요. 그렇게 빨리? 아니,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기획 쪽의 업무,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징, 이런 포지션이 좀 마음에 들고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 관리하는 것도 괜찮고, 당장 지금도 제가 PM을 거의 한 7, 80% 맡고 있는 것 같고, 디자인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는 뭐 예를 들어 사무실에 일이 진짜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모두가 해야만 할 때, 혹은 일이 너무 급해서 가장 손 빠른 사람이 해야 될 때,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한번 벤치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무조건 최고의 멋을 빼야 돼. 중고급 디자이너의 맛을 네. 봐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윗사람 나와 할 때. 그래서 그럴 때만 이 소위 말하는 실무라는 거를 하고 평소에는 이런 아트워크적인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큰 회사로 치면은 기획팀 혹은 이제 출판사라고 치면 제작팀 이런 데가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처음에 일이 들어오면은 그 클라이언트랑 어떻게 계약까지 이걸 조율을 해나갈 것인가? 뭐 조건에 대한 얘기든 뭐 견적에 대한 얘기든 그런 걸 한다든지 그 초기 미팅을 가서 방향성을 설정한다든지 뭐 나중 단계에서는 이제 제작을 어떻게 할지 제작 업체랑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양을 정리하고 그 밖에 이제 일정 관리하고 사무실에 돌아가는 자잘한 것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비품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서버 보안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챙기는 일이 주 업무에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지금 회사에서 아까 말했듯 매니징 업무를 좀 하는데 저도 그거가 좀 잘 맞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앞단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근데 내가 아직 막 50년 차도 아닌데 10년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관리직만 하면 포트폴리오가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저도 실무를 같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작업할 때 뭐 조판 짠다 이러면 너무 재밌어. 이거 더 하고 싶어. 그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갑자기
근데 나는 이제 기획 방향은 있어서 입으로만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거 알지? 그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소화해서 작업물이 좋게 나오거나, 생각한 대로 잘 나오거나,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때, 그게 더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세상에는 표현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땐 또 이제, 이 디자인 매력 좋다. 좋다. 약간 체력 소모가 덜하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내 마음은 뭘까? 맞아. 진짜 어려워. 저도 뭔지 알겠어요. 특히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젊은? 갓 졸업한?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작업의 어떤 트렌디함이나 뭔가 이렇게 엣지 있게 뽑아내는 능력? 엣지라는 단어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아트워크 자체를 예쁘게 만드는 능력은 그분들이 저에 비해서 딱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각자 맞는 스타일을 구현하는 능력이 다르고 그런 스타일을 할 줄 아는 분한테 잘 의뢰를 해가지고 잘 닦은 무엇이 나오는 걸 만드는 과정이 또 재밌기도 하죠, 진짜로. 근데 진짜 저도 실무가 뭐 재미가 당연히 없지 않고 모두가 실무를 하다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디렉션이란 거를. 그래서 그렇다고 아예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실무를 하시는 이제 저보다 이제 저의 매니징을 받는 분들인 거죠. 저희 팀원분들이 저 사람은 회사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생각할까봐. 팀장님 맨날 놀면서 맨날 나한테 일시키고. 그러니까 디자인 한 장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디자이너야. 메일이나 쓰고 뭐 타이핑만 저렇게 해.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가끔 해요. 그러니까. 특히 허공을 보고 딴 생각했을 때 맞아. 사람들이 나 논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 하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허공 볼 때가 진짜 많죠. 허공 보고 걸어 다닐 때, 허공 보고 앉아 있을 때, 핸드폰 바라보기만 할 때, 모니터 바라보기만 할 때. 전 창밖을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창가 자리가 옆이라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하고 창밖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냥 여유를 취한다고 생각하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아트워크 작업할 때 계속 막 클릭 단축키 클릭 이러는데 허공. 그때는 주로 머릿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빵빵빵. 장난 아니죠. 이게 사실은 진짜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보이는 걸로는 메일 쓰기, 뭐 어디 전화하기, 뭐 이런 건데 실은 이제 작업자들이 되게 빠르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문제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막 길을 컬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닦아주면서 정말 컬링하는 거랑 비슷해.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막 이러고 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내면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허공을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되게 뚜렷한 결과물로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일을 안 한다라는 오해를 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문서 만드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어떻게 그렸을 때 사람들이 한 방에 이걸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잘 분배할 것인가, 이런 틀 짜고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6개월 단위, 분기별, 한 달, 두 달 이런 별로 전체 계획을 쭉 세워서 뭐 어떤 업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 이러이러한 리소스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미리 좀 계산해놓고 예측한 가능한 스케줄이 이러하니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놀지 않았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맞아요. 또 이제 PM으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맞아. 지금 듣다 보니까 저도 저희 팀에서 이제 트렐로라는 걸 쓰는데 유명하니까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냥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게 칸반보드라는 그 시스템을 쓰는 서비스인데 그런 업무를 카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쭉 리스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보드를 뭐 할 일, 뭐 지금 하는 중인 일, 완료한 일, 뭐 홀드 해놓은 일, 뭐 이런 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서 거기에 카드들을 만들어가지고 쭉쭉 이동을 시키고 뭐 배당을 해요. 뭐 이거는 김소미가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저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정리를 하고 혹은 이제 주 초에 다 같이 님들이 하고 있는 거 싹 쓰세요? 막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해놔야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하냐 약간 이런 생각 스스로 안 하고 맞아. 그리고 남들한테도 내가 노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실은 17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진짜. 그걸 좀 어필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 관리를 하는 거니까 맞아. 뭐를 해야 이제 구멍 난 데를 빨리 찾아서 땜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구멍이거나 아니면 병목이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일이 막 한참 밀려있거나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끄덕끄덕.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다 업무고 이제 이게 관리자들의 역할인데 이게 사실 디자이너한테 엄청나게 요구되는 역량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맞아. 한편으로는 디자이너가 이런 걸 또 잘 해야지 또 디자인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뭔가 전반적으로 디자이너가 디렉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디렉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 아트 디렉팅,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이런 쪽이지, 진짜 우리가 말했던 어떤 프로젝트 자체의 매니징이나 뭐 팀의 매니징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아트워크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초기 방향성을 잡거나 컨셉 기획 이후가 아니라 뭐 그 전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세팅을 디자이너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클라이언트가 됐건 아니면 인하우스의 마케터나 뭐 다른 사람이 됐건 그런 것들의 처음 단계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파트를 디자이너들 스스로도 약간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뭐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 약간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또 인하우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비즈니스랑 완전 떨어질 수가 없는 그 직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 그런 내부적으로 경영이나 그런 뭐 판매, 실적 이런 거랑 좀 더 정보를 알아야 그거에 막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디자이너도 나는 그거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관 부서에서도 디자이너들 이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좀 갑자기 아쉽네요. 그러게.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잘 안 되면 갑자기 디자이너한테 뭐라 그러잖아. 왜 이렇게밖에 안 됐죠? 그러면 배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매출 자료를 제공을 해줬냐고. 그리고 매출이 디자인 때문에 안 나온다는 증거 갖고 오세요. 라고 내가 너무 말하고 싶은데. 정말 황당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라서. 아 정말요? 네. 세상에 제가 얻어 걸려서 분모가 적게 되네요. 이게 또 적인 것 같아요. 혼자 작업하는 문화가 많잖아요. 디자이너들이 뭔가 팀으로 쫙쫙쫙 하는 거는 되게 진짜 대규모 작업? 무슨 엄청 특히나 큰 출판물 이럴 때나 하지 뭐 그래픽 작업이라고 하면 혼자 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내가 아웃풋을 만들면서 그냥 앞단을 후룩 쌈싸 먹어버리니까 알아서 내가 뭐 쉬운 대로 소화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획을 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버리는데 실은 여러 명이 할수록 그리고 일의 규모가 커지고 뭐 팀원이 있을수록 이것을 누군가 키를 잡는 게 필요하지. 안 그러면 또 디자이너들 얼마나 각자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비딩할 때 되게 많이 느껴요. 입찰 들어갈 때 초기 단계에서 이 사업은 어때야 하고 뭐 요것의 방향성은 어째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은 시안이 완전 산으로 가가지고 A, B, C, D 디자이너가 각각 A, B, C, D 방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기획에 힘이 아예 안 실리는 거죠. 사실은 이제 좋은 거는 각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기획이 하나가 있고 이 컨셉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몇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브랜딩이다 그러면은 브랜딩은 사실은 그 그래픽 베리에이션이 진짜 무한히 또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기획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하고 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픽 디자인은 유독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너의 비주얼을 펼쳐봐. 뭐 조금 너의 아이디어가 궁금해.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아무튼 이 기획에 대한 것이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기획은 또 이제 시각 제작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서 이게 내 포트폴리오가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 부분에서 내가 참여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네,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미지상에서 보여지는 그래픽은 직접 안 했지만 그거 나오기까지 그 앞단의 생각은 또
내가 한 거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의 디벨롭도 같이 한 거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디자인 기획에 참여하고, 나중에 후반에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좀 같이 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었는데, 그거를 본 이제 면접관이 계속 이제 질문이, 진짜 네가 한 거 맞아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살까봐 그 큰 메인이 되는 그래픽 모티브 그 작업을 되게 작게 넣고 아하. 제가 한 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크게 넣고 이제 설명에 이제 기획에 참여했다 막 이렇게 좀 썼거든요. 근데 계속 약간 그럼 그 기획은 누가 뭐 어떻게 했냐? 직접 한 거가 맞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직접 하시 누가 해요? 라는 말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막 그래도 뭐 내가 이제 이런 컨셉 1, 2, 3 했고 타입 1, 2, 3 내가 가서 뭐 이래서 시안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켰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아직 그 디자인 기획이 직접적인 나의 역량이나 포트폴리오랑 연결이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근데 저만 해도 제가 연차가 좀 적을 때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관리직에 있는 디자이너가 자기가 디렉팅을 해주고 초기 세팅을 했던 작업을 자기 포폴로 쓰면 괜히 인디자인 파일 내 건데 자기가 왜 내 크레딧 도둑질해 가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인식의 문제야. 이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니어는 영원히 주니어의 크레딧을 뺏어간 사람 되는 거고 기회가 어렵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작업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보세요 이러면 되는 수준이 있거든요. 모든 게 관여를 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네가 진짜로 작업한 게 뭐냐라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한 1년에 한 3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직이 되면은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만드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같고,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각도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디렉션 또한 역량이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지. 이 사람 뽑아가지고 나 아트워크 다시 시킬 거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또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게 또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게. 되게 좋은 송모임 주제 같네요. 그러게요. 그분들 빨리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보통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열던데. 아이고. FNSC 공을 있던데. 아이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관리자 역할을 좀 하다 보면 더 높은 관리직이 되거나 경영 일선에 참여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실무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뭐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약간 그 경영진급에 가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그리고 디자이너가 고위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약간 미래가 잘 안 그려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지? 고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회사에서 버티고 있는 여성들은 꽤 있는 것 같고, 그 가끔 왜 클라이언트로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막 40대, 50대인데 과장, 부장급 되는 여성분들? 디자이너인데? 그런 분들은 꽤 본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고 저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딱히 매체에서 주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주목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뒤틀리는 매체에 대한 마음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가 있어요. 고위직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어떤 회사 이사분이 있는데 여성분이세요. 디자이너고 그래픽 디자이너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이제 일하면서 알았으니까 옛날은 잘 몰라요. 모르긴 하는데 옛날에 원래 그 회사는 조금 진부한 이미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되게 편집자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출판사였고 그랬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고 약간은 디자인실을 중심으로 권한이 약간 더 옮겨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분이 좀 힘을 쓴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주력한 사업 중에 하나가 로비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로비를 원래 진짜 그냥 아주 전형적인 관료제 기업 같은 로비였는데 거기를 되게 깔끔하게 트렌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막 유행하는 카페 같은 것도 입점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책 같은 걸 볼 수 있는 갤러리처럼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 남들 이제 뭐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뭐 사원증, 서식 이런 걸 싹 다 바꿨어요. 트렌디하게. 근데
그거 자체는 되게 외형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사원증이나 로비나 이런 게 계속 출입하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투도 조금 세련돼지고 옷도 왠지 세련되게 입어지고 막 그러더래. 그리고 이제 디자인실 중심으로 좀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실이 약간 자신감이 생기니까 조금 더 진도 나간 디자인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고 내부에서 그 편집자랑 소통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하면서 이게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일하기 편한 회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굉장히 디자이너한테 나이스하게 해주는 회사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디자이너가 고위직이 되면은 회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듣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있다면 여성 디자이너를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사라고 할 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이사 진짜 빡시구나. 들어가자마자 막 무슨 뭐 다 뜯어 고치고 막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아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책임감과 결정에 따르는 그 책임이 또 엄청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그분의 이제 어떻게 뭐 연차나 그런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려면 또 건강해야겠네요. 그죠. 그분도 운동을 뭐 장난 아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소희님은 나이가 들고 언제까지 일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언제까지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글쎄요. 일단은 40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 50대도 뭐 그냥 막연하게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이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뭐 나의 커리어적인 길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돼도 아마 스튜디오 운영 비슷한 걸 하겠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적성에 맞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후로 이제 50대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는 스튜디오라는 산업의 구조 때문인데 이 디자인 스튜디오가 진짜 극한의 효율을 내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디자인비가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외주의 단가가. 그리고 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뭐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인건비를 이윤이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똔똔으로 일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원가 대비 이윤이 너무 낮으니까 동시에 하나의 일을 해가지고는 이 시장성이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진짜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밤을 막 샐 수 있든지 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익이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늦게까지 일하는 게 싫으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툴 다루는 거에도 되게 집착을 하는 편이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효율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이건 떨어질 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도 떨어질 거고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혹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갑자기 부모님이 막 편찮아지시거나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중인데 그게 만약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대 이후로는 못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대에도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그 회의 때도 말했는데 이수만 씨가 70대, 거의 70대인데 레드벨벳과 에스파 디렉팅을 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거가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족족 다 맞아 떨어져서 회의에 성공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대단하고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한 뭐 앞으로 10년 정도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 뭐 앞에서 뭐 기획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작업을 계속 오래 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막연히 그냥 60대 정도까지는 뭔가 만들고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는데 돈을 못 벌어도 재밌는 걸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냥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롤을 조금 기획자 방향으로 약간 틀고 싶고, 작업도 재밌는데 조금 취미로 저를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기획이 약간 적성에 맞는 편이고,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보고 알았어. 짤방 중에 떠도는 것 중에, 뭐, 적성을 찾는 방법 이거라던데? 이러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찾는 게 아니고, 남들은 이걸 나만큼 안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 적성이다. 뭐, 이런 짤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디자이너 치고 조금 기획에 관심이 있는 듯, 이런 느낌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10년차 됐다고 다 관리직하고 기획자 되고 이건 아니고 그냥 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뭐 연차랑 상관없이 언제든 작업자를 계속 쭉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진 촬영 기획 일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좀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좀 결과물이 물론 이제 제가 직접 포토나 스타일링을 하는 거 아니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또 잘 나오는 걸 보고 기획에 맞춰서 잘 나오는 걸 보니 재밌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렇게 사진 촬영 기획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써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 그렇게 뭔가 경험해보면서 이거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걸 찾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역량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그래. 맞아. 이게 한 30대 중반쯤 되니까 슬슬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는 이건 조금 잘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되는 나만의 무기? 이런 거? 그쵸. 그때 먹거리? 이런 거. 밥벌이, 막 밥줄.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2020년에, 이게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때 세계 여성의 날 기념으로 그 호주에 있는 무슨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단체랑 연합해서 했던 우멘토라는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디자인 이모 고모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하시는 이모랑 고모분들 모시고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한 게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경희님? 그럼요. 그때 그 행사의 부제가 시니어 디자이너, 우리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였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그때 이제 뭐 10년 차부터 뭐 20몇 년 차까지 쭉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박윤주 쌤이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지금 퍼뜩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애송이는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글을 보고 있는데 경희님이 대충 요점만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때 박연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되게 여러 가지 제각각이라고 생각했던 활동들이 다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23, 4년 차가 돼서야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23, 4년 차가 돼서야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수렴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그걸 발산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10년밖에 안 됐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 애송이 같은 소리였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네, 더 열심히 살거라. 예. 스스로에게 생각했습니다. 끄덕끄덕. 그러게. 그러면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지금까지 일한 만큼 더 일해야지 알겠다는 거니까. 네, 그쵸.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10년은 더 일해봐도 되겠네요. 10년 더 해보고 그때 가서도 나 계속 10년만 더 해보고 그만할까? 계속 더 다른 거 할까?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옛날에도 막 친구들이랑 계속 우리 이렇게 살겠지 이런 얘기 했던 거 갑자기 지금 기억났어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박윤주 쌤의 말에 공감하는 게 네. 다 이제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나중에 가서 다 그게 도움이 되고 어쨌든 내가 선택한 활동이라서 그게 내가 가는 길에 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 다 맞는 방향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향이 뭔지 지금 잘 감이 안 잡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가 옛날에 자주 연락하고 지냈던 여자 선생님 중에 그 디자인 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적성이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은 거나 잘하는 거나 뭐 그런 거 다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별 저항 없이 하고 있는 거?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거를 깨닫는 게 이제 박은주 선생님이 말하신 대로라면은 앞으로도 13년 정도 남았다. 13년만 더 참아보겠습니다. 네, 힘내자. 아, 근데 13년 참으려면은 건강해야 되는데. 아, 그쵸. 13년 동안 이 몸을 더 써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사용감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실생활 기수 있어.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번 아프면 회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앞으로 더 계속 그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아프지 않으려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근로소득이 아니면 우리가 뭘로 돈을 벌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재테크 같은 거 뭐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근로소득 아닌 거, 금융소득? 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보면 어떤 무슨 업, 제조업, 유통업 어쩌고 하지만 근본은 다 부동산업을 다 손을 대고 있단 맞아.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재테크 같은 거를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또 한때 재테크 붐이 있기도 했고. 소민님은 좀 재테크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게 저는 사실은 불안정한 자금에 대한 공포가 진짜 큰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IMF 때 어음으로 대차게 말아먹은 집안이어가지고 진짜 아직도 회복을 좀 못했고 그래가지고 적금만 주구장창 들었어요. 적금을 너무 좋아하고 적금 최고고 적금 정말 진짜 행복하고 그래서 적금에 청약에 개인연금에 하여튼 안전하다고 추정되는 자금만 계속 만들었거든요. 진짜 무슨 대학교 다닐 때부터 혹은 막 사회초년생 이렇게 알바 진짜 무슨 알바 3개, 4개 하고 막 이럴 때도 적금을 좀 무리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커피값 아껴서 집 산 사람이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약간 잉여 소득이 생겨가지고 주식이란 걸 나도 좀 해볼까? 이러고서 뛰어든 게 해필 작년 이맘때인 거예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하락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시작해서 만들더라고요. 자이로 드롭 타듯 흉. 그러니까. 그리고 막 저는 이제 세일 찬스인 줄 알고 어도비가 세상에 $100가 떨어지길래 디자이너 어도비가 한번 갖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샀는데 $300가 될 줄 몰랐어. 600 몇십 달러였는데 지금 $300에 세상에. 아이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나도 아이쿠라고 학원을 있을 때가 아닌데. 저도 이제 재테크라고 하긴 좀 뭐할 정도로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한번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근로소득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제가 진짜 숫자에 잘 약하고 잘 못 봐서 이런 거 함부로 큰 돈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했는데 그 조금도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치. 깨닫는 요즘입니다. 어찌나 그렇게 해요?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지. 물론 개인 투자자의 잘못은 절대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나? 그치.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하고 실패함을 통해 좀 배우고 이제 어쨌든 그 미래를 향한 준비를 어쨌든 해본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거시경제에 대한 시각을 키우고 난 경제 진짜 너무 어렵다. 정말 너무 어려워. 내가 알아봤자 또 갑자기 전쟁이 나고 불이 나는데 어떡해. 개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개인이 재테크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냥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이제 뭐 근로소득이든 나중에 경영을 하든 뭐 어쩌든 간에 그런 소득 체계가 보장이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분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디자인 쪽 인건비를 좀 이렇게 좀 싸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라든지 우리 3화의 디자인 괴담에서 나왔던 제작업체 사연처럼 네네. 인건비 뭐 이 정도까지 낼 건 아닌데 생각하는 또 경향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무슨 적정 단가, 무슨 적정 임금 아니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 가시화하고 뭐 서로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진짜 현실적으로 싹 공개하고 이렇게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각자 어떤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아는 걸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디자인 FM 시즌 1에서 그 도훈님 나왔던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가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뭐 디자이너에 대한 약간 피상적인 얘기? 우리가 이번 시즌에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디자이너의 겉모습 막 무슨
뭐 멋있어 보이는 이미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가식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직업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작업자 간지가 중요하다든지 뭔가 비용 단가 얘기하는 거 쿨하지 않다고 여긴다든지 뭐 인스타 피드 멋있게 만들려고 돈 안 되는 작업하는 것도 뭐 괜찮다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쳐부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을 고른 끝에 가장 강한 말을 해버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가 상승에 도움이 되면 되게 좋을 텐데 되게 별개로 여겨지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돈을 조금 줘도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는 그 사실이 그걸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게 맞아. 억울하네 갑자기. 그러니까 멋진 작업을 위해서는 뭐 돈을 조금만 줘도 괜찮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해도 포트폴리오는 챙길 수 있다든지 그렇게 업계가 굴러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이런 거를 좀 개선하는 거가 뭐 협회나 단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진흥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머시기 협회.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맞아. 근데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종이값은 오르는데 임금비는 그대로인. 종이값이 지금 작년 대비 거의 한 40 몇 프로가 올랐는데 디자인비는 40 몇 프로 올랐나요? 아니요.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좀 업계 차원의 어떤 분위기와 좀 개선 캠페인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다들 멋지려고만 하지 말고 멋짐도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니까 멋짐도 곳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딱딱 긁어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렇지. 에휴. 그래요. 우리가 또 자꾸 의문한 미래만 얘기하게 되네요. 조금 또 다른 미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미래 얘기할 때 이제 4차 산업혁명, 막 인공지능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한때 디자이너 사이에 소소하게 이슈가 됐던 AI로 로고 만들기 뭐 이런 서비스 있었어요. 맞아요. 했었어요. 그거 써보셨어요? 제가 직접 써보지는 않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짬뽕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냥 조합 시스템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진 편집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사진 뭐라 하지? 프롬프트 입력하면 나오는 그런 AI. 그렇죠. 네네네.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이렇게 그 미드저니 라는 걸로 누가 그림을 추출해가지고 어디 미술대회에서 입상했다고 들었어요. 맞아. 그러게. 근데 그게 저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인공지능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재생산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권 문제가 계속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를 갖다 쓰는데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뭐 불가사리처럼 먹는 거죠, 막. 규율이나 그런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노벨 AI라고 부르든가 그런 약간 그림 그리는 분들이 쓰는 AI 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포트폴리오 올려놓은 웹상의 그림들을 도용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싼 값에 그런 알바 같은 걸 구하는 문제도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러 개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들다 보니 저작권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한참 그 알파고가 이제 바둑두고 했을 때 이제 곧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단순 반복을 하는 직업이 먼저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창작 영역, 뭐 글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인공지능이 글도 대신 쓰는데 너무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놀라긴 했어요. 디자이너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지? 기술에 의한 인간의 소외가 가장 바닥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인공지능에 잠식된다라고 할 때 그 피해를 보는 게 디자인 중에서도 굉장히 저임금 분야부터 대체가 되면서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디자이너가
하는 거나 인공지능이 하는 거나 퀄리티 차이를 못 느끼는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정도로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한테 돈 줄 때에는 그래도 100만 원을 줬어야 됐는데 인공지능은 월 구독 9.99달러로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로 하지 뭐 이렇게 금방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로고 하나 100만 원을 만드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싼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금방 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아무렇게나 짜집기한 로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고 맞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이런저런 플랫폼에서 아웃소싱. 예. 그런 데에서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사람을 구하기나 할까? 왜냐면 수정을 무한히 해주고 AI는 뭐 모든 옵션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저임금의 디자인 그리고 충분히 대체 가능한 영역이라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디자인들은 금방 사라지고 뭔가 예산을 엄청 들여서 아주 큰 규모의 컨설팅을 해서 되게 많은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류의 그런 디자인만이 좀 미래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슬픈 또 전망이 있네요. 맞아요. 그 예전에 이북이 붐일 때 네네. 이제 인쇄 산업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종이가 없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저도 생각했을 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북 디자이너나 뭐 종이를 다루는 어떤 그런 매체나 사람들은 되게 그 공예적 장인의 포지션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더 그게 확장돼서 디자인의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디자인을 뭔가 한다는 게 호사적인 취미. 되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아니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기보다 그런 럭셔리. 약간 옛날 중세 시대 때 그 궁전에 사는 분들이 은초 때 만드는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걸 한다든지 뭐 뭘 가꾼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일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북 붐일 때 그때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여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아이패드 앱북 이런 거 나올 때였는데 그때 진짜 웃겼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옴베르토 에코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책은 사라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듣고서 했던 퍼포먼스 같은 게 있는데 기자들을 싹 모아놓고 이제 가운데 홀이 뚫려 있고 이렇게 위층으로 굉장히 층이 많은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아이패드에 들어있는 앱북 하나랑 오래된 책 하나를 떨어뜨려요. 바닥으로 와장창 해가지고 아이패드는 개박살이 나고 책은 조금 이렇게 제본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기양양하게 들어 보이면서 결국은 책이 승리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최후까지 살아남고 싶은 그런 예술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막 약간 아름다운 책 막 이런 거에 상 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무리 기술이 대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남아있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고유하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신선한 퍼포먼스 얘기를 줘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브랜디 아이덴티티 가이드라는 걸 만들잖아요. 맞아요. 브랜드 하나 개발하고 나면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거 시스템 가이드를 치는데 그거를 원래라면 일러스트에 다 페이지 열어가지고 막 한 땀 한 땀 사람이 막 그려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도 생겼대요. 그래서 막 누가 요즘 뭐 아이덴티티 가이드 PDF로 보나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홍보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타일만 인간이 잡고 베리에이션이나 그런 정리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걱정되고 막 이게 계속 양가 감정이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나팔자를 하나씩 타입 세팅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이 인디자인 같은 글자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영역으로도 존재할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일을 다 뺏어갈 것도 같고 막 헷갈려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어떤 디렉팅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디자이너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최종적인 가치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 AI가 시안을 가져왔는데 이건 탈락, 이거 좋아, 이거 더 발전시켜봐. 사실 고르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또 이렇게 미래 얘기를 하면 당장에 시급하게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또 이게 컴퓨터 많이 쓰면 그것도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후 위기 시대의 디자인은 과연 쓸모가 있을까? 지금 10년 뒤에 우리가 디자인할 지구가 있는가? 아, 그치. 13년 뒤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을지 모르는지. 그치. 우리 이렇게 열차에 타가지고 설국열차에 타서 이제 꼬리칸에서 단백질 바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 디자인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대표적으로 모르겠어. 밥 먹자 이렇게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답이 없거든요. 경희님 그래도 친환경 디자인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시고 뭐 글도 쓰시고 했잖아요. 네. 거기 첫 문장에 뭐 지금 디자인을 하는 자 모두 유죄 막 이런 거 써있던 거 기억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후위기 시대의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네요. 디자인을 하면서 친환경을 논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회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만들면 안 되거든요. 뭘 하면 안 돼. 환경을 해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미 너무 고도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서 네. 그것을 갑자기 원시시대로 원복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가고 좀 보완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산의 시작점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무슨 방방곡곡에 배부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뭐 디지털 취약계층한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오케이. 근데 갑자기 우리가 뭐 화장품을 팔아볼까 하는데 친환경으로 하나 만들어보지. 이렇게 없던 거를 굳이 친환경으로 만들까? 안 만들어도 더 친환경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그거 한편으로는 이 친환경이나 어떤 기후위기라는 것 자체를 듣는 순간 어머 이건 내 포트폴리오잖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포스터 만들고 그걸로 막 전시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그 이슈를 장식처럼 소모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뭔가를 제작하는 거랑은 뗄래야 뗄 수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폐지 활용, 플라스틱 활용하는 거라서 기업들에서 엄청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아닌가 네. 있잖아요. 뭐 온전히 다 폐지를 100% 활용하기도 힘들고요. 플라스틱은 이미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원섬유로 만들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제작 방법의 한 가지로 차용해서 어쨌든 스타일을 만든 것 같아요. 친환경 제작 방법의 스타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업계에서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뭐 친환경 재활용을 하는 거에 대한 자기 만족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미님이 보신 그 FDSC TXT에 실었던 그 글에서는 또 썼듯이 제작 방법의 하나로도 이제 또 고민을 할 부분이고 별개로 이제 좀 환경 이슈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했었었고요. 당장에 그때 맡은 업무도 있어서 고민을 한 것도 있었지만 고민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캠페인성으로 뭔가 처음엔 다가가야 되는 게 많은데, 그랬을 때 이게 진정성 있는 캠페인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냥 허울에 좋은 캠페인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메시지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 있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프로젝트 그룹들은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을 많이 한다. 그게 이제 빠르게 전파되기가 쉽고, 사람들이 봐서 이미지를 접했을 때 막 너무 어렵거나, 너무 무섭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게. 이게 뭐, 보통 친환경 디자인이라고 할 때에는 뭐, 제품이 친환경이다, 재료가 친환경이다, 공정이 친환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수준, 그러니까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획 단계부터 내용이나 컨텐츠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좀 친환경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요약이 될 것 같네요. 예, 뭐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 뭐 네네. 예를 들어 비건 화장품을 판다. 당연히 화장품 성분이나 뭐 동물 실험 안 하고 하는 거 비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를 팔면서 패키지나 브랜드 캠페인 비주얼 같은 거에 막 되게 영어가 되게 많이 쓰이고 되게 화려한 서체 막 그런 거를 보면 콘텐츠랑 좀 잘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비건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패션? 비건은 이용당했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뭐 그렇다고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막 자연 초록 막 크라프트지 막 이런 것만이 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것의 간격. 맞아. 우리가 지난번 라이프 스타일 에피소드에 말했던 것 같은 진정성? JJS. 예, 예, 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인 걸 어필을 하면서 그거 이제 산업이니까 또 그게 그런 그쵸, 거고. 그쵸. 저는 캠페인적인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무섭지도 않고 너무 남얘기 같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진짜 많은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모든 디자이너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양심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직업 이전에. 맞아요. 진짜 당장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가 이런 지금과 같은 디자인을 하려면 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생활과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거 봤는데 경희님 인스타였던 것 같은데 관악산인가요? 어디 산에 푯말에 내가 버린 쓰레기 인간에게 복수한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무서웠어 그거. 그래요. 저희가 주제를 잡는 족족 슬프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뭐 하기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떤 활동가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다들 이제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당장 지금 뭐 재활용한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되게 좀 지치는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하다. 근데 그거를 직면하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그거를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맥락의 글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변화하는 세상과 환경에서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 맞춰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말이 굉장히 꼬이는데 맞아요. 그 인터뷰를 봤을 때 이렇게 절망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가해자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차피 지구는 망하는데 뭐 어쩔 거야 라는 패배주의가 아니고 뭐라도 해야 된다. 그게 약간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면 좀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가보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밝지만은 않은 전망이지만 그래도 당장 뭐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뭐 게스트도 없고 뭐 아무도 없네요. 저희를 바라보는 이 작가님들과 편집 감독님 계십니다. 마지막 회니까 이렇게 서민님과 제가 오붓하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저희 둘이 이제 곧 10년 차가 된 여성 디자이너 둘이서 현재 위치를 한번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민님? 저는 뭔가 이제 10년 차가 돼서 떨려요. 이거 말고. 언어로서 나의 지금 위치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막 망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도 그래서 이 오늘 얘기가 되게 저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냥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그냥 신세한탄하고 끝나기 쉬운데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두들겨는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경희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평상시라면 이렇게 이불 속에 넣어놓고 밥 먹어야지 라고 할 법한 생각들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저는 더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고 현재를 잘 가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현재의 그 선택들이 이제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끄덕끄덕. 그러고 6화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디자인 FM 시즌 4의 마지막 회가 끝났어요. 맞아요. 우리 시즌 마무리를 하면서 어땠는지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 시즌 저희가 인력이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많이 슬림해져가지고 그리고 또 처음에 기획할 때 우리 약간 이제 시즌 4까지 왔으니까 조금 힘을 빼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영화에서 많은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 약간 타이트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좀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고 할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슬렁슬렁 해도 되긴 되네. 맞아. 네. 저도 약간 계획대로 업무가 착착 진행이 안 되면 좀 불안해하고, 왜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디자인 FM은 확실히 좀 이렇게 같이 공동 작업이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신경을 못 써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신경 못 쓰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나서고,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 약간 좀 걱정을 내려놓고 좀 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강박관념을 내려놓는 좋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즌이. 그리고 게스트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는데 또 약간 저희가 늘 그렇듯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즌 1 때 그 에피소드 끝나고 종방연처럼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해필이면 시즌 100까지 해주세요라는 사연을 저희가 읽어버려가지고 지금 우리의 미래를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즌을 하려면은 후기가 뭐 이 정도여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쵸.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재미난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갑자기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피드백을 아주 많이 공개적으로 길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즌 4를 만드는 사람들 또 이제 시즌 마무리니까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번씩 다 나오시긴 했습니다. 아닌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즌 4를 함께했던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진행은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저 김소미, 한경희가 진행을 했고요. 작가에는 장윤정, 한지은 디자이너, 음원 편집에는 김나래, 박세정, 최수빈 디자이너가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쭉 저희 김태화 디자이너가 맡아주셨고 디자인은 저희 팀을 졸업은 했지만 디자인만 남겨주고 떠난 우윤희 디자이너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무진장 멋진 새 음악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또 시즌 1에서부터 만들어주신 위지영 작가님께서 천재적인 작곡을 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6번에 걸친 에피소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또 제가 치아 교정을 하고 있어서 아하. 제가 제 거를 모니터를 하면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노력은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말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저의 약간 발음을 조금 거슬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교정 중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런갑다 해주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다들 뭐 많은 피드백과 후기와 좋은 말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즌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기다리시는 동안 지난 방송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후기 또 남기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많이 남길수록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도 통째로 업로드됩니다. 디자인 FM과 함께 아무 말이나 떠들고 싶으신 분은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서 디자인 FM 혹은 FDS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디자인 FM, FDSC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링크도 있어요. 디자인 FM에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말머리 사연 달아서 designfm@fdsc.kr로 보내주세요.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